학과 이러닝 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허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방송 준비하는데 컴퓨터가 갑자기 안 돼서 지금 원격으로 줌을 하나를 설치를 하고 또 다른 하나는 부랴부랴 마이크 용도로 해서 설치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작동이 결국은 안 돼서 이거를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에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굴이 안 나가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제가 예전부터 미네르바 스쿨하고는 좀 인연이 있었는지 벤 넬슨도 한번 만나서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고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벤 넬슨이 쓴 이야기 책이 있었는데 그 책 중에 이제 practical knowledge라는 말이 있었어요. practical knowledge란 말은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갖다가 이제 의미하는 그 단어로 쓰더라고요. 저도 많이 공감하는 게 뭘 한 가지를 배우면 그걸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방식으로 배워야 되는데 미네르바의 학습 시스템이 학사 시스템이 그런 것들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그게 구성된 것을 보고 과연 그게 선지자적인 그런 교육의 안목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또 그렇게 관심 있던 중에 제가 자문을 하고 있는 지노테크 회사에 계신 전대일 차장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오늘 모셨는데요. 그분이 석사 학위를 이미 두 개나 가지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미국에서 하나는 터키에서 향학열에 불타오르셔서 미네르바 스쿨에 이제 입학을 하셨다고 저하고 얼마 전에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그런 입학 프로세스 같은 것들을 같이 한번 들어보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모시고 간단하게 얘기를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대일 차장님 좀 부탁드리고요. 소개와 더불어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대일이라고 합니다. 지노테크에서 기획 업무로 로 근무를 했었고요. 최근에 일단은 지금 잠시 퇴사한 상태인데, 어쨌든 오늘 미네르바 스쿨 석사 과정에 제가 이제 어쩌다 지원하게 됐고, 그 입시 과정을 후기 형식으로 좀 나누면 좋겠다. 호 교수님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기꺼이 굉장히 흥미로웠던 경험이라서 공유를 하고 싶어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일단 미네르바 스쿨 석사 입시 후기고요.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제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사실은 한국에서 경영학, 경제학하고 전자는 부전공을 하고 미국에 신학 석사를 하러 갔다가 터키에 또 정치학 석사를 하러 갔었어요. 그래서 이미 석사 과정이 석사가 두 개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석사를 지금 또 하나 지금 어플라이하게 돼서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경험이 있어서 여러 대학에 지원해본 경험이 있어서 좀 비교할 수 있었던 그런 조건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하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지원 동기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순서 같은데, 이제 에듀테크 회사인데, 지노테크에서 근무를 하면서, 또 최근 여러 산업 동향을 이렇게 보면서, 데이터, 그러니까 4차 산업 스킬 갭 뭐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특히 데이터 분야의 스킬 갭이 좀 있을 것 같다는, 나름 판단하게 됐어요. 제가 업무를 처리하는 것도 그렇고, 제 주위 사람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도 그렇고, 근데 그 많은 베스트 프랙티스 사례들을 나오는 걸 보니까 이 데이터 기반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더 이상 이제 이론이 아니라 실현이 되고 있는 시기 같은데 제가 좀 스킬 갭이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말 과정이나 온라인 과정으로 데이터 분석 쪽에 석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여러 과정을 찾아보고 있었고 그 다음에는 제가 진호테크에서 학습 분석 쪽에 외부 강의도 다니고 또 학습 분석 관련된 그런 기획을 조금 하고 했었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조금 개념적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 스펙 문서를 보고 이런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었는데 실제로 학습 분석을 론칭을 해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게 뭐 제 개인적인 스킬 갭이기도 하지만 뭐 업계 전반적인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학습 분석을 좀 제대로 해보기 위해서 좀 회사 근무를 잠시 떠나서 석사 과정에서 좀 제대로 준비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미네르바 스쿨 사례가 이제 한국에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사례를 많이 받고 저도 작년에 특히 교육 관련 ISP 그러니까 컨설팅 프로젝트를 세 건을 떴는데 그때
때마다 미네르바 스쿨 사례를 그 고객 기관에 많이 추천하고 권장을 하고 설명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되게 유명한 학교이고 사례인데 정작 제가 잘 알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렇게 됐던 결정적인 계기가 요 책, 요 책, Building the International University라는 책이 지노테크 책꽂이에, 회사 책꽂이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짚어봤더니 미네르바 스쿨 창립자하고 거기 그 주요 교수들이 자기 학교의 그 설립 배경, 취지, 비전, 그 다음에 교과 구성 방식이나 뭐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책이더라고요. 이 책을 딱 집어서 MIT 프레스에서 나왔고, 집어서 읽어보니까 저희가 한국에서 미네르바 스쿨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너무 조금 그 피상적이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챕터 구성 자체가 이 챕터 1이 What to teach, 고 챕터 2가 How to teach. 그래서 그 How to teach 부분에 한국에 많이 소개된 그런 온라인 포럼 방식의 실시간 화상 수업이라든지 협업으로 학생들이 참여해서 토론을 한다든지 뭐 서로 동료 평가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그 How to teach 섹션에 다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앞단인 What to teach 섹션은 너무 쇼킹했던 거예요, 내용이. 그러니까 아까 허 교수님이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그 practical knowledge라는 개념 자체를 어떤 뭐 직업, 이게 첫 명제가 그거예요. 우리는 직업 교육을 가르치는 게 아니다. practical knowledge라는 것이 직업 교육이나 직무 교육을 하는 게 아니다. 뭐냐? practical knowledge는 굉장히 광범위한 그 업종이나 직종이나 분야에서 써먹을 수 있는 어떤 사고방식을 가르치는 거다. 이렇게 저는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이제 경제 경영 쪽이라서 그쪽에서 보면 이제 게임 이론이라든지 뭐 미시경제학이나 거시경제학 이런 데서 데이터도 다르고 분석 툴도 다르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그 사고방식 그 모델링 하는 방식 자체를 추상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공학 쪽도 마찬가지고 여러 공학 분야에마다 사용되는 그 구체적인 그 툴들은 다를 수 있지만 그 공학 개념이라든지 접근 방식이 상당히 유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양한 분야에서 내용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프랙티컬 날리지로 재조합을 한 거죠. 그런 내용들이 와투티치 섹션에 보시면 잘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미네르바 스쿨 책에. 이거 보면 그걸 보고 나서 얘네가 단지 이러닝 온라인 화상 수업 그런 것으로 뜬 게 아니라 어떤 그 대학의 그 구조 자체를 재편하고자 하는 굉장히 좀 혁신적인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구나. 그러니까 이런 접근이 기존 대학 이미 학부들의 어떤 그 권력 체계라든지 정치 체계가 공고화 되어 있고 과정 그 절차 같은 게 복잡한 그런 기존 대학에서는 전혀 실행할 수가 없는 구조구나. 근데 이제 지금 21세기 이 시점에 최초로 다시 대학을 기획한다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상당히 그 설득력 있게 제시하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이게 좀 굉장히 흥미로웠다. 그러던 찰나에 온라인 이제 석사과정 이런 두 가지 때문에 개인적인 그 필요에 의해서 석사과정 알아보고 있었는데 혹시 몰라서 미네르바 스쿨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이게 석사과정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 홈페이지인데 미네르바 스쿨의 그레주에이트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명은 Master of Science in Decision Analysis고 내용을 보니까 이제 그 데이터 분석과 MBA 과정을 적절히 융합한 그런 과정이더라고요. 요즘 사실 그 데이터 분석하고 MBA를 많이 융합한 그런 석사 과정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뭐 그렇게 이름을 잡기도 하고 그냥 애널리틱스 이름을 잡기도 하는데 저처럼 이런 스킬 갭을 느끼고 있는 재직자들이 지금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수요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과정이 많이 생겼는데 이제 여기도 그런 유사한 이제 그런 과정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특징은 이 과정 이런 내용을 접근함에 있어서 그 미네르바 스쿨의 그 독창적인 프로그램인 그 프랙티컬 날리지 그 커리큘럼을 앞단에 좀 강조를 먼저 이제 가르치고 나서 이제 데이터 부분과 이런 경영에 관련된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진행한 그런 이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었던 이제 과정이었던 것 같고 여기서 뭐 더 자세한 과정 소개는 할 수 없지만 간단히 제가 지원한 다른 학교들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국내 이제 유사한 과정도 이제 지원을 했는데 국내 과정의 경우 데이터 쪽에 그 파이썬하고 R 그 랭귀지 두 개를 가르쳐요. 그리고 다양한 이제
그 데이터 라이브러리들을 테스트를 해보면서 그렇게 좀 굉장히 실무적으로 접근하는 이제 그런 대신 굉장히 넓게 접근하는 부분이라면 이 미네르바 스쿨 이 석사 과정은 R만 가르쳐요. 그 파이썬 가르치지 않고 R만 가르치는데 그 통계 모델링을 하고 그 테스트를 하고 하는 과정이 그 아시겠죠? 미네르바 스쿨 독특한 그 온라인 실시간 협업 수업이라서 그게 다 난상 토론이 되는 것 같아요. 간단한 뭐 베이지안 룰을 써서 뭐를 해보자 그랬을 때 이걸 그냥 교사가 가르치고 자기가 와서 혼자 시험 보고 땡이 아니라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데 그걸 어떻게 쓰는 건데 이런 거 이제 계속 애들하고 토론을 해야 되는 거죠. 영어로. 그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다양한 통계 모델을 다루지 않더라도 그거 하나를 그 전 세계에서 모인 애들이 협업식으로 같이 질문하면서 얘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서로 체크해주는 이제 그런 스타일의 수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됐고 오늘의 이제 본론인 이 입시 후기인데 제가 너무 많은 내용을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왜냐면 제가 아직 가기를 결정한 건 아니에요. 등록금이 총 거의 한 5천만 원이 드는 좀 싸지 않은 굉장히 고가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 쉽게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또 만약에 이제 가게 됐을 때 여기서 너무 자세한 정보 공개하면 또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선에서 이제 그 나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 준비 및 사후 관리 부분으로 나눴고 또 하나는 지원서 작성 및 그 온라인 시험 그 두 꼭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일단 전형료가 없습니다. 지원 준비 과정에 전형료가 없어요. 그래서 그 뭐 국내 대학도 사립대학도 웬만한 대학원 과정은 10만 원 이상 최소 10만 원 정도 전형을 받거든요. 근데 여기는 전형료가 아예 없더라고요. 해외 유사한 과정들도 뭐 우리나라 하나로 치면 20만 원, 10만 원 수준의 전형료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전형료 아예 없고 그다음에 GMAT, GRE, 토플 시험도 필수 제출이 아니에요. 이것도 좋긴 한데 이거 자체로 시험 볼 때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저도 사실 토플을 거의 한 6번을 받고 GRE도 받고 집에서 본 적이 없지만 볼 때마다 한 20만 원씩 깨지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되는 건 이게 아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추천서도 필수가 아니에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옵션인데 저 허원 교수님께서 추천서 써주셔가지고 이득을 많이 본 것 같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면접하고 최종 결과를 통지받는 시점까지 그 최종 결과 이후에도 거의 한 이틀에 한 번꼴로 이메일이 와요. 무슨 이메일이 오냐면 아 미네르바 스쿨의 특징이 이렇다, 장점이 이렇다, 졸업생은 어떻다, 여기 졸업생의 소개를 봐라. 그리고 실제 졸업생도 이메일을 보내고 그러니까 뭔가 거의 마케팅 하듯이 굉장히 계속해서 그 접촉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도 국내 대학이나 대학원 입시 과정에서는 좀 보기 힘든 그런 내용인 것 같고 다양한 사람들, 총장, 뭐 학장, 뭐 입시 사정관 등등 다양한 사람들이 메일을 보내왔고 그 다음에 지원서 작성 및 시험 과정에 대한 이제 특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원서 같은 경우는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간단한 지원 동기를 씁니다. 근데 이게 그 일반적으로 해외 대학에서 요구하는 그런 에세이나 국내 대학원에서 요구하는 학업 계획서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워드 카운트가 되게 짧게 설정이 돼 있어요. 그냥 그 텍스트 박스 수준으로 굉장히 짧게 왜 지원하느냐 간단히 이제 적게 돼 있고 그리고 40여 분간 두 과목의 시험을 온라인으로 봅니다. 이제 요 시험을 볼 때 제 생각에는 그 PC 원격 제어 승인을 해줘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쪽에서 캠을 이제 그 모니터링으로 체크를 하고 화면을 이제 락을 걸어가지고 그 직접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두 과목을 보는데 아마 저는 석사라서 두 과목인 학사는 네 과목인 걸로 알고 있어요. 국내 블로그 잘 뒤져보면 한국 학생들 지금 여기 학사과정 그래도 들어간 분들이 7, 8명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나누는 내용들 보면 네 과목 시험을 보는 걸로 알고 있고 석사는 근데 두 과목 리즈닝이라는 섹션이 있고 라이팅 섹션이 있는데 리즈닝 섹션은 IQ 테스트하고 비슷한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숫자 말고 그 이미지 패턴 인식 퀴즈 같은 건데 이게 샘플 퀴즈를 먼저 한 5개 정도 제공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준비가 됐으면은 본 테스트에 들어가라 이렇게 안내를 받아서 샘플 테스트를 풀어보니까 할만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바로 본 테스트 들어갔더니 이제 샘플 테스트보다 난이도가 갑자기
엄청 어려워져가지고, 네, 그래서 조금 당황스러웠었고. 그러니까 라이팅 같은 경우, 이제 요거 때문에 지원 동기 같은 거나 이런 게 이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문 에세이를 쓰는 거죠. 라이팅. 제가 무슨 질문을 받았는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어쨌든 그쪽 그거니까. 근데 굉장히 일반적인 질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너무 일반적인 질문을 딱 받아가지고 너무 이렇게 놀란 거죠. 근데 20분 내에 그 문항에서 요구하는 걸 다 써야 됐기 때문에 요걸 어느 정도 쓸 수 있다는 건 사실 이거 필요 없거든요, 대부분. 그리고 왜 GR이나 GMAT에도 이제 퀀트 섹션 있잖아요, 퀀트. 그 간단한 이제 수학 섹션인데, 요거를 풀 수 있으면 제가 봤을 땐 이런 데서 요구하는 그런 퀀트 섹션 굳이 안 받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라이팅도 마찬가지고, 이거 할 수 있으면 영어 시험 뭐, 넣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요까지가 서류 테스트였고, 요걸 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서류 통과됐다는 소식을 받고, 구글 미수로 그 대학원 과장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한 20분 정도 했고요. 네, 20분 정도 했고,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니까 마찬가지로 또 영어 시험 제출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바로 그 자리에서 테스트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뭐 요 정도로 간단히 입시 후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요약을 하자면 벤 넬슨 그 총장이 유튜브 같은 데서 이제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 자기네가 이제 입시 과정에 있어서 특징으로 삼는 게 이런 GR이라든지 에세이 같은 걸 받지 않는다. 그게 왜냐면 미국도 이미 사교육 시장이 너무 커져가지고 경제적으로 좀 힘이 있는 부모들이 그런 개인 튜터들을 고용해서 그 에세이를 잘 쓸 수 있게 가르치기 때문에 굉장히 정형화된 잘 썼지만 정형화된 에세이들이 미국 대학에 다 사용이 되고 있고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원치 않는다. 그런 내용을 벤 넬슨 총장이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특징들이 잘 반영돼 있었던 그런 입시, 그러니까 말로만 듣던 그 입시를 이제 한번 해봤던 것으로 얘네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일단 하고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Q&A를 하겠습니다. 네, 네, 발표 네, 감사드리고요. 네. 네, 전 제일 궁금한 게 아까 네. 등록금이 등록금이 5천만 5천만 원? 원. 네. 하나로, 하나 하나로. 하나로 5천만 원. 그러니까 네. 한 학기에 5천만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토탈. 4년 2년. 2년 동안 2년 동안. 네. 2년 동안 5천만 원이면 뭐 다닐만 하네. 네. 저기 그러면은 아니, 아니요. 그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아무튼, 네. 석사 과정은 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다니는 건가요? 온라인으로? 100% 온라인입니다. 근데 그게 위치 이동이 학사처럼 있는 건가요? 그 검문 거기서 모여서 또 아니, 학생들이 그게 석사 이제 학사하고 석사의 차이인 것 같아요. 학사는 그 7개 지역에 네. 돌아다니면서 하잖아요. 근데 석사는 그런 건 아니고, 저처럼 파트타임이나 풀타임으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오는 그런 시장을 노리고 들어온 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런 석사 과정이 엄청 많이 생겼거든요. 온라인 및 화면 음, 공유 중지할게요. 온라인 또는 주말 과정으로 그렇게 음. 그 재직자나 파트타임을 일하는 사람들한테 스킬 갭을 채워주는 그런 과정이 많이 생긴 것 같고, 요 과정도 약간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졸업생이 한 명이 또 메일을 보내왔는데, 자기도 회사 다니면서 이제 과정을 했고, 네, 그랬다는. 그 석사 프로그램은 생긴 지가 몇 년이나 되나요? 오래되나요? 올해 세 번째 졸업생을 배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세 번째 네, 졸업생? 미네리바 홈페이지에 가면은 졸업 통계가 나오는데 얘네가 또 많이 홍보하는 쿼터 정원을 정해놓고 하는 입시 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랑 약간 다르지만 뭐 아이비리그 같은 경우에 그 인종별 쿼터가 있잖아요. 뭐 아시아계 몇 네. 프로, 뭐 아프리카계 몇 프로 이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좋은 취지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뭔가 공정한 입시 사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입장을 가진 애들이어서 아예 입시 정원을 두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첫 해에는 13명인가가 입학을 해서 13명이 다 졸업을 했고 그 다음에는 8명밖에 안 받았어요. 석사 과정을. 네.
이제 그래서 소수 그중에서 또, 정예네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 기준이 맞으면은 더 늘릴 수도 있고, 덜 뽑을 수도 있고,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거죠. 음, 네. 그런 게 사실 MIT 그 프레스에서 나온 그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음. 그러면 이제 석사 3년 차 배출했으면 생기자는 5년 됐다고 볼 수 있는 네, 건가요? 네, 네. 학사는 더 오래됐죠? 학사 프로그램은? 학산도 오래됐죠. 네. 그건 몇 년이나 되려나? 한 10년 되나? 모르겠네. 참, 10년도 초에 시작한 것 같고, 예. 네. 됐으나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다른 분들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은 한번 질문들 하시죠. 반갑습니다. 이수철 선생님, 시청자입니다. 네, 신일여고 선생님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허 교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바쁜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많이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나이도 좀 많이 드신 것 같고, 중견 기업에 다니시다가 또 그걸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대단한 열정을 가지신 것 같아서 그 열정 부럽고요. 어, 그리고 지노테크의 그 책꽂이에 이런 좋은 책이 꼽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지노테크가 좋은 회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 맞습니다. 그래서 그 미네르바 스쿨에 들어가셔서 만약에 뭐 어디 등록을 하시거나 계속 진행을 하실런지 어떤지 잘 모르신다 하셨는데 지원해서 가장 얻게 되는 게 있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경력이라든지 캐리어라든지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과연 거기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본인의 깊은 성찰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 경력 관리 측면에서는 이제 저는 그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그쪽 스킬을 좀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그게 있어서, 지금 미네르바 스쿨하고 국내 대학원 두 곳에 합격을 거의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세 곳 중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디를 가던 데이터 분석 스킬은 이제 앞으로 한 10년, 20년 더 일하려면 네. 필요한 스킬이라고 생각이 돼서 ROI, 투자 회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ROI가 충족될 것 같다. 근데 미네르바 스쿨은 이제 약간 특이한 게 어쨌든 국내 에듀테크 시장을 고려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네르바 스쿨이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교육 혁신 부분에 있어서 항상 그 중요한 사례로 부각이 되잖아요. 근데 거기 한번 참여해서 그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실제로 경험을 하는 것이 그러면 좀 더 다른 에듀테크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나눌 내용들은 훨씬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커리큘럼이 어떻게 짜여졌고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런 내용들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는 미네르바 스쿨이 조금 특징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아무래도 미네르바 스쿨은 단지 어떤 데이터 분석 스킬을 가르쳐서 뭔가 직업적 역량을 이렇게 업시키는 그것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스쿨 자체가 어떤 약간 사회운동 성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린 입시 과정에서 이런 좀 계층화된 입시 과정의 문제를 좀 제거해보고 싶다. 이런 그 포지션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게 단지 어떤 뭐 너에게 스킬을 가르쳐줘서 연봉을 많이 올려라 이런 컨셉이 보다는 좀 더 뭔가 새로운 어떤 교육 쪽이나 어떤 산업군에 가든지 뭔가 좀 새로운 접근할 수 있는 다른 생각을 좀 집어넣어주는 그런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뭐 들어가 봐야 알겠죠. 근데 얘네들이 쓰는 석사 논문을 보면 그런 다양한 토픽들이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친구는 남미의 민주화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빅데이터를 적용해서 그 분석을 했는지 그런 논문을 쓴 친구도 있고 물론 이제 어떤 친구는 어떻게 벤처 캐피탈이 인공지능 그 회사를 벤처 캐피탈 리스트가 인공지능 회사의 투자를 결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할 수 있을지를 또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투자 판단을 지원해주는 그런 논문을 또 쓰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상당히 보상이 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뭔가 공공성을 추구하는 방향성도 갈 수 있는 이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나 그 저기 제가 그 존 로스 그 아시아 총괄 네, 이사분을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뵀어요. 그리고 또 네네, 그게 그 학사 과정에 그 학생도 한국 학생하고도 몇 번 얘기를 한번 나눴을 거예요. 거기 보니까 한국에 이제 그 캠퍼스 하실 때 이동 캠퍼스 하실 때 그때 한번 행사 때 한번 만나 뵙고 또 다른 행사 때도 이제 대만인가 여기가 있을 때도 했는데 전 세계를 그 돌아다니면서 이동형 기숙사를 해서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필드 워크를 겸하고 밤에 또 야간에 그 강의를 듣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석사는 그냥 온라인으로만 듣는 겁니까? 석사는 온라인으로만 합니다. 네, 네. 그 미nerva 스쿨이라면은 실제 필드 워크에서 네, 실제로 거기 방문을 하고 거기에서 다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 음, 음, 프로젝트를 결과라든지 과정을 다 그 보고도 하고 그룹 활동도 하고 문제 해결 능력도 키우고 그런다고 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학사 과정하고 석사 과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석사 과정은 이미 대부분 타겟이 재직자들이니까 재직자. 이미 현실 경험한 사람들이죠. 네. 이제 학사 과정은 이제 타 대학과 달리 좀 비현실적인 그런 커리큘럼이 아니라 실제로 기업 현장에서 뭘 하는지를 애들이 음, 직접 투입을 시켜서 아, 기업에서 이런 거라고 기업 실제 프로젝트가 돌아가더니 이렇게 돌아간다. 그걸 경험시켜주는 것이 학사 과정의 차별화된 요소가 되는 거겠죠. 근데 이 석사 과정은 이미 재직자들이니까 그런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친구들이 그 오는 과정이고 오히려 이제 목적이 그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미네르바 그 커리큘럼 그 자체에 관심 있는 애들이 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데이터 분석 스킬을 이제 가르쳐도 얘네는 어떻게 가르칠까? 이게 궁금한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가장 궁금했던 게 데이터 분석이란 건 사실 혼자 할 수도 있거든요. 저 정도 이제 어떤 실무 경험이 있고 그 정도 된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직접 뭐 코딩을 배워가지고 온라인 수업을 강좌를 들으면서 또 코딩 문서를 읽으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단순한 스킬을 얻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만약에 미네르바에서 지금 추구하는 그 프랙티컬 날리지라는 컨셉으로 만나서 또 온라인으로 협업으로 여러 애들이 서로 다양한 관점을 막 갑론을박 토론하면서 진행되는 수업을 배우는 거 하고 약간 다르잖아요. 그죠? 혼자 어떤 알고리즘을 습득하는 거랑 그 알고리즘이 무슨 의미인지 이게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또 이렇게 사용되면서는 안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서로 체크하는 그런 그 토론 자체가 아마 의미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에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게 감사합니다. 학사와 석사의 차이인데. 네. 네, 박 교수님 또 질문 예,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한번.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미네르바 스쿨 같은 경우는 그 교수진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에 있는 젊은 분들이 교수진으로 활동하는지 아니면은 좀 나이 드신 분들이 교수진을 하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네. 전체 학부나 그 대학원 과정 학생 수가 얼마큼 되는지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관심이 많고 또 교육 방법론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이게 하나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되다 보니까 일반인들한테는 약간 비공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사실은 그 미네르바 스쿨이 어떻게 교육하는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미네르바 스쿨이 어떻게 한다고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 잘 모르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부 어떤 커리큘럼 같은 것도 공개를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사업 모델이기 때문에 배우는 내용이라든가 그 실라부스 같은 것도 별로 공개를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제일 궁금한 거는 교수진들이 실제 젊은 분들이 교수진을 하는지 조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하네요. 제가 지금 화면 공유 해드릴게요. 그거. 예. 사실 저도 똑같은 질문이었어요. 교수가 어디인지 찾기가 어려웠는데, 이렇게 이쪽 URL 들어가니까 있더라고요.
교수진 명단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교수진 명단이 다 있고, 또 제 생각에는 나쁘지 않은 교수진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훌륭하겠죠. 근데 네, 경험이 이제 많은 분들이 있어야 될 네, 것 같고, 또 교육 철학이 또 잘 됐어야 되고, 이게 네. 뭐 교수가 잘 그래서, 안다고 해서 잘 가르치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제가 말씀드렸던 음, 이 책 이제 앞부분에 하고 그 뒷부분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커리큘럼 내용, 그 내용이 사실은 제가 볼 때 상당히 많이 공유가 돼 있어요. 얘네 비즈니스 모델이기도 한데 이걸 공유해도 되나 싶을 정도. 이거 혹시 기회 되시면 이 책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럼 이 뒤에 예. 어펜딕스로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얘네 가장 차별화된 커리큘럼은 제가 볼 때는 아까 허 교수님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프랙티컬 날리지라는 그거 가르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기존의 어떤 대학의 어떤 수업하고도 매핑이 안 돼요. 1대1로. 음, 왜냐면 여러 분야의 그에서 축적된 어떤 지혜로운 사고방식, 어떤 문제 접근하는 방식을 이렇게 통합해가지고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걸 자기들만의 어떤 그 교수학습 방식으로 정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목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뭐 대학 철학 입문, 아니면 뭐 대학 교양 무슨 입문, 이렇게 자꾸 매핑을 하려고 하면은 커리큘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 보면 그 프랙티컬 날리지 그 핵심에 접근하기 위한 얘네 그 주요 전제들, 그 다음에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음, 그리고 그 어펜딕스에 그 수업에 사용되고 있는 250여 가지 질문들까지 나와 있어요. 그 질문들을 잘 살펴보면은, 아, 이게 완전히 좀 다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질문들을 던져서 어떻게 이제 학생들한테 피드백을 주고받고 Q&A가 진행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소크라테스식 질의응답 수업 방식이죠. 소크라테스 방법은. 음, 그런 식으로 그 진행을 하는 그런 어떻게 하는지 기본적인 데이터들을 이 책에서 상당히 공유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커리큘럼이나 실러버스가 없다. 저도 그건 맞는 것 같은데 그건 온라인에 공유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MIT 오픈 코스웨어 같은 데 가면 모든 수업에 그 실러버스가 공유가 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는 안 돼 있어요. 근데 이 책에 그거에 못지않은 실제로 수업에서 소크라테스 방법론을 활용해서 그 토론식 수업을 진행하는 핵심 질문들이 200여 개가 다 공유가 돼 있고 그게 오히려 더 되게 귀중한 좀 가치인데 문제는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걸 공유한다고 해서 얘네 BM이 흔들릴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이 교수진들이 아까 말씀하신 박 교수님 질문 던지신 건 정확한 그 이슈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프로필을 가지고 있었던 간에 이 교수들이 그 소크라테스 방법론을 수업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체가 중요한 스킬이기 때문에 그 수업에 사용된 질문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이 교수들이 그걸 어떻게 수업에 적용할지 계속해서 자기네들끼리 계속 피드백으로 평가를 하고 그 개선을 하지 않으면 이게 적용이 안 되는 모델이에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그 내용이 또 이 책에 나와 있어요. 보면 자기네들이 교수들이 온라인 화상 수업을 다 레코딩을 하잖아요. 녹화를 하니까. 음, 그러면 질의응답 소크라테스식 질의응답 수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교수들끼리 모여서 다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사이클을 돌리니까 이제 그런 교수들이 이제 실력이 쌓이겠죠. 이 BM을 구현할 수 있는 실력. 계속 그걸 수업을 진행하면서 아, 저 시점에는 질문이 뭐 좀 잘못됐다. 피드백을 어떻게 더 이끌어냈어야 돼. 이런 거를 계속 교수들끼리 토론을 하게 되니까. 그리고 채점이나 평가에 대한 근거도 다 이제 명확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질문하신 거에 답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아직 미네르바에 다닌 건 아니라서 현재까지 제가 파악해 본 바에 따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 그 실러버스는 아니지만 충분한 BM의 핵심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근데 그걸 공유한다 해도 이게 이 사람들이 그 수업 방법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장기간 축적된 노하우이기 때문에 그 BM이 다른 데서 쉽게 따라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그 비용, 예를 들어서,
미네르바 스쿨에 이제 교수진의 월급을 주고 또 네, 운영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 텐데 네, 학생들 등록금 갖고는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괜찮을까 모르겠어요. 그것도 큰 문제일 것 같아. 근데 그 미국 사립대들이 사실 그 스폰서를 엄청 받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모델, 그러니까 미국 사립대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하시면 그 미국 사립대 비즈니스 시장의 스타트업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투자 유치를 엄청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투자를 유치를 엄청 하는데 받은 거. 그러니까 돈을 벌려 그러면 예, 학생 수가 늘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그 어떤 대화를 하다 보면은 몇 명 이상은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학생들을 할 때. 아, 맞아, 맞아. 그 부분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실제 수업이 진행되는 건 최대 20명 이하로 제한한대요. 그렇겠죠. 예. 그리고 얘네가 또 하나 문제가 정원을 고정을 안 하잖아요. 예. 아까 말씀드린 석사과정도 첫 해는 13명, 그 다음에 8명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음. 근데 얘네가 정말 자기네 주장하듯이 어떤 해에 지원자가 몰렸는데 우수한 지원자들, 자신들의 표준에 맞는 지원자들 많이 몰렸으면 뭐 3, 40명 뽑을 수 있잖아요. 그럴 거엔 교수를 한 명 더 투입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약간 클라우드 컴퓨팅처럼 종량제로 교수가 투입이 되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뉴스 검색하다가 이제 본 건데 우리나라 벤처 캐피탈도 여기 미네르바 스쿨에 투자를 좀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틱톡 아시죠? 틱톡. 네,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틱톡이라고 요즘 굉장히 그 유명한 중국 인공지능 네. 회사가 있어요. 예. 그 회사가 뭐 10조 원이 넘는 기업가치 가지고 있는데 그 회사도 지금 미네르바 스쿨에 또 투자를 했대요. 예. 그러니까 미국 사립대 그 교육 펀드레이징 방식을 생각해 봤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독지가들이 막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사립대. 그것도 많이 받은 것 같고, 거기다가 특이하게도 이런 IT 스타트업들이 지금 많이 투자가 들어와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네, 설명 잘 들었고요. 네. 그 아까 소개를 하실 때 빌딩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라고 하신 것 같은데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가 아니라 인텐셔널 유니버시티예요. 저도 처음에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니까 안 나오더라고. 맞아. 인텐셔널이라는 인텐션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인텐셔널이에요. 이것은 인텐셔널 의미를 저는 이제 많이 생각을 저도 인터내셔널이라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인텐셔널이라는 맞아요. 의미가 인텐셔널. 의도가 있는, 의미가 있는 이라는 뜻이잖아요. 의도가 있는. 네. 그래서 벤 넬슨이 그 책에서 쓴 내용을 보면은 그 자기가 생각하기에 대학교 다니면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대학교 교양 강좌 그런 걸 들었었어야 되냐.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요. 돈이 아깝다, 아까웠다. 그건 아닌 것 같다. 뭐 그러면서 이제 진짜 의미 있는 대학 교육은 어떻게 하면 구현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풀면서 거기 이제 프랙티컬 날리지라는 자기가 생각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프랙티컬 날리지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감이 가는 바도 많이 있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아까 교수의 질 얘기를 했는데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는 몰라도 그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거기 있는 교수들이 세계의 석학을 모셔오지는 않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뭐 탄탄한 실무적인 능력은 있겠지만 그게 비싼 교수를 모셔온 거는 아니고 물론 역량 있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이 커리큘럼의 설계에서부터 깊은 관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프랙티컬 날리지의 사상을 이해하고 커리큘럼을 설계하면서부터 많은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ISP 사업 같은 거 할 때 모든 기관들이 요구하는 게 미네르바 스쿨처럼 만들어 달라. 뭐 그래가지고 ISP에서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참 그게 우리나라의 단기 성과에 집착하고 바보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빙산이 있으면 빙산의 일각만 보고 그 밑에 있는 걸 못 보는 거죠. 그 인텐셔널 스쿨에서 그 벤 넬슨이 하는 얘기는 자기네는 거의 많은 대부분의 시간을 커리큘럼 설계에 보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나라하고 반대된 얘기죠. 우린 지금 그 껍데기로 드러난 얘네들이 화상회의 시스템을 되게 효과적으로 하나 보다라고 이렇게 그걸 보고 자 미네르바 스쿨처럼 만들어줘. 그러면 자 화상회의 시스템 공부하고 어떻게 만드는 게 제일 좋은 화상 시스템이지. 그걸 갖다가 다 접근하고 미네르바 스쿨을 모사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미네르바 스쿨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교육의 혁신적인 가장 우선적인 목표가 무엇일까?
그다음에 그걸 가르치려면 커리큘럼이 어떻게 설계해야 될까, 각 교과의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 그걸 이해하게끔 교육시키고 그 사람들이 뿌리를 내리고 그 교수들이 그 사상에 젖어들 수 있게 오랜 시간을 준비를 해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모사하기는 사실 좀 힘들죠. 그러니까 맨날 그 껍데기만 갖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미네르 파스칼에서 얘기하는 프랙티컬 날리지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많이 동의를 하는데, 저도 이제 수업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여기서 이 학생들한테 이런 이론을 가르치면은 이 이론을 가지고 나가서 얘네들이 김밥 장사를 할 때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 공대에서 전기 기계를 배우고서 나가서 김밥 장사를 할 때 이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확실히 그렇게 김밥 장사를 하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있죠. 그게 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수학에서 1차 함수를 배우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갖고 오홈의 법칙을 발견하는 데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차 함수를 개념을 그냥 단번 배우지만 어떤 사람은 딱 봤을 때 그것이 이거 오홈의 법칙이 이런 관계성이 있네 하고 그걸 발견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고의 틀이 있으면은 그 사고의 틀이 어떤 사람이 사고의 어떤 전반적인 적용 영역을 높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희 어머님 예전에 팔순잔치 준비를 할 때 팔순잔치 준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하고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면은, 고객 즉 참여자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부터 시작해가지고 스케줄링은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누구한테 어떤 순서대로 연락을 해야 될까, 그런 아이디어들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내가 뭐 학교에 다니면서 배운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 생활을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은 것들도 있고, 그런 경험을 계속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뭐 쉽게 말하면 통밥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디 평가 가더라도, 무슨 평가에 어떤 상황에 가더라도 내가 궁금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생기죠. 생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그런 사람들은 그 당장 그 과제를 발표한 사람이나 사업을 준비한 사람들이 한참을 생각해왔던 것들을 오히려 더 쉽게 발견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라든지 미래에 대해서도 이래 이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프랙티컬 날리지들의 일환이 아닐까 뭐 생각을 좀 피상적으로 하는데, 그 인텐셔널 날리지, 빌딩 인텐셔널 날리지를 잘 읽어보면은 더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한 3분의 1 정도 읽다가 마른 기억이 좀 있고요. 저는 이제 또 그리고 공대 관점에서 이 프랙티컬 날리지라는 것은 생각의 프레임워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리저리 조사를 해보고 나름대로 공학에서의 생각의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게 뭐냐면은 그 트리즈 있잖아요. 트리즈는 이제 특허를 하는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알베르트인가 뭐 알렉산더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러시아에서 특허를 조사하신 분이 특허를 모든 패턴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 특허의 패턴을 갖다 만들어낸 게 있어요. 그래서 특허를 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할 때 공기로 해결할 것인가, 뭐 띄워서 해결할 것인가, 물로 해결할 것인가, 뭐 그런 어떤 요소들을 적용할 것인가, 또 어떤 프로세스 40여 가지 프로세스 중에서 어떤 프로세스를 적용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냈어요. 저는 그 책을 읽고 대단하다. 특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저는 사실 특허가 별로 이렇게 의미 있는 특허는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특허라는 게 별게 아니고 사실 거기에 어떤 패턴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프레임워크로 딱 조사해 놓으신 분이 있고, 그 트리즈가 삼성이라든지 대기업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요즘 뭐 포시라고 그러잖아요. 포시라고 그래서 크리티컬 띵킹, 뭐 프로블럼 솔빙 어빌리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푸는 해결력에도 패턴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하면은 이 트리즈라든지 우리가 뭐 항상 얘기하는 그거 뭐라고 그러죠? 나이가 뭐 생각이 안 나나. 생각하는 프레임워크 중에 스켈롭인가 뭐 저기 7가지 뭐 적용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패턴을 적용을 하다 보면은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것들을 적용할 때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분명히 무언가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 이제 교육하는 프레임워크에 아주 적용을 시켜서 진짜 프레임워크를 그 프랙티컬 날리지에 포커스를 맞추셨다는 거는 벨 넬슨의 좀 창의적인 면이 있지 않나. 그리고 그것에 수긍하는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 예전에 할 때도 미네르바 스컬이 유명한 이유는
걔네들이 그 호소력 있게 투자를 받아낸다는 거거든요. 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벤 넬슨 그런 게 사실 뭐 무크라든지 벤 넬슨의 미네르바라든지 그런 것들이 뭐 공익의 목적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밑으로 가다 보면은 교육의 중요한 그 심오하고 아주 그 원대한 목표 그런 것들의 중요성을 인식한 사람들이 그 사업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그 비즈니스적인 목적에서 접근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뭐 K무기라고 해가지고 외국에서는 다 의도가 있고 전체적인 인류 공용의 밑받침을 둔 어떤 사회 발전의 방향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보고 또 껍데기를 프레임워크를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사무관이나 서기관들이 하는 얘기가 야 이거 무크 이게 좋은 거니까 무크 우리 국가에서 해야지 돼. 정부 주도 무크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미국에서 하는 거는 목적이 명료해요. 공익성은 별로 내가 보기에는 뒷전이고 큰 대학들에서 자기들의 생존을 위하고 자기네들의 어떤 대표성을 보여주고 선전도 하고 그런 목적에서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 더 지극하게 벤처들 이 교육으로 이런 방향이 트렌드가 맞고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그럼 벤처 투자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잘못 벤치마킹해서 사무관이나 서기관들이 야 이번 기회에 한번 승진하고 싶은데 뭐 좋은 브랜드 네임 없을까? 그래서 무크를 갖다가 K무크라고 포장을 해요. 그래서 그걸 하면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참 그런 것들이 안타깝죠. 그래서 K무기 해서 결과가 지금 만족스러우냐? 들어가 보면 진짜 좋은 컨텐츠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 공을 들인 만큼 널리 범용적으로 활용되고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사업에 기여를 했느냐. 많은 개발자들, 콘텐츠, 뭐 설계자들이 뭐 1억도 안 되는 돈을 받고 싸게 개발을 해서 결국 공유로 날리면은 그 비즈니스도 살고 공공의 가치적인 목적도 상승하느냐. 절대 전 결과가 그렇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뭐 오늘도 결국은 제가 비판적인 결론을 내리고 마는데 아무튼 뭐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미네랄 수박은 넘사벽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넘사벽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 풍토에서 결국 저런만큼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낼까? 우리나라 교육이 과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백마를 타고 오는 의인이 있어서 이런 문제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전 내일 네. 차장님께 하실 겁니다. 자, 전 차장님 나중에 백마를 타고 오십시오. 자, 또 다른 뭐 또 마지막으로 궁금한 사항 또 있거나 덧붙일 뭐 말씀들이 있으시면은 한 말씀만 더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시면 오프라인에 소주나 한잔 하시죠. 오프라인 소주 오늘 나 지금 서울인데 아니 전 대표님이라 불러야 되나 어떻게 부르셔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전 대표님 또 의지가 확고하셔서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주장이 또 강렬하세요. 나중에 네. 한번 또 오프라인으로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네.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기회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일 가득하시기를 감사합니다. 기원합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좀 녹화된 내용들은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편안한 밤 맞으시고 네. 미팅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네.